확정일자가 두 건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같은 주소, 같은 금액 하지만 다른 이름. 제 이름 한만호 아래에 며느리 박가영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팔아 아들네 전세 보증금을 메꿔준 지 일주일. 그런데 며느리가 같은 집에 몰래 계약을 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과연 며느리 가영은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가정이 겪은 충격적인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이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등기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코끝을 찌르는 토너 냄새와 축축한 종이 냄새가 불길한 예감을 더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떨리며 내뿜는 차가운 빛 아래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각자의 사정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든 주머니 속 인주 케이스가 묵직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그의 손에는 평생 몫으로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거친 나무를 만져온 손가락 끝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손바닥 한가운데는 송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374번 고객님. 목이 쉰 직원의 부름에 그는 일어섰어요.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확정일자 확인하려고요. 우리 아들네 전세 관련해서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딱 울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창구에서 들리는 작은 한숨 소리들이 섞였어요. 이곳은 언제나 누군가의 걱정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확정일자가 두 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두 건이요. 네. 같은 주소에 같은 금액으로요. 한 분은 한만호님, 다른 한 분은 박가영님이네요. 직원은 빨간 줄이 그어진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같은 주소, 같은 금액 하지만 다른 이름. 자신의 이름 한만호 아래에 며느리 박가영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막 말라서 비늘처럼 일어난 도장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2월 8일. 박가영 9시 5분, 한만호 14시 22분. 같은 날이었지만 며느리가 5시간 먼저였어요. 제 머릿속에 일주일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 진서가 전화를 걸어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아버지, 전세 사기 당했어요.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 짜고 보증금을 2번 받아 챙기고 도망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때 만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정했었어요. 평생 모아온 돈에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아서 아들네 전세 보증금을 메꿔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있는 아들네가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등기소에서 이런 서류를 보게 될 줄이야.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라기보다는 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같은 날이라도 시간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박가영님이 오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니 선순위는 박가영님인 거죠.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내 안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같은 집에 가족끼리 가끔 있어요. 부부가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직원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선순위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고 등기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겨울바람이 금속처럼 차갑게 뺨을 때렸어요. 12월 중순의 서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 쇳맛이 돌았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진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받았을 텐데 지금은 뭔가 두려웠어요. 몇 번의 진동 끝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집에 오지 마세요. 가영이가 몸이 안 좋아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가족에게로 향하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가영이가 몸이 안 좋다는 걸까요? 왜 하필 오늘 그가 등기소에서 이상한 서류를 확인한 바로 이날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아들네 가족을 위해 집까지 판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동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인주 케이스를 만져보았어요. 몫으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사람들의 주문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도장 찍는 일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겁고 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요. 집 근처 역에 내려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2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따라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상가 건물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오늘은 집에 오지 마세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불편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저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어요. 집 방향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집으로 갑니다. 무엇이든 확인해야겠어요. 두 번째 확정일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는지,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딱딱, 딱딱. 마치 도장을 찍는 소리 같았어요. 각각의 발걸음이 하나의 결심이 되어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녁 준비하는 집들에서 나는 음식 냄새, 보일러에서 나는 따뜻한 바람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거라면, 만약 아들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 박가영은 항상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명세서 하나도 삐뚤지 않게 파일에 정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분명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저녁 시간에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현관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넘어서기 힘든 벽 같아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작은 대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진서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영이가 들어가자.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어요. 며느리 가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겠니? 서류를 본 진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겨울밤이 창문 너머로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몫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와서 아직도 송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나무를 깎고 못을 박고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들어 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벌어 모은 돈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살던 집까지 모두 아들을 위해 쏟아부어졌어요. 지금 소파에 앉아 아들 진서를 바라보며 한 달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진서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평소 차분한 목소리의 아들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전세 사기였습니다. 문 사장이라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짜고 보증금을 2번씩 받아 챙기고 달아난 것이었어요. 아들네만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까지 모두 당한 대규모 사기였습니다. 진서는 성실했지만 숫자에 약했어요. 작달막한 키에 늘 어깨가 굽어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목공소에 와서는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는 아버지와 달리 손재주보다는 사무직을 택했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며느리 가영은 정반대였어요.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었습니다. 명세서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게 파일에 꽂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가계부를 쓸 때도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고 각종 서류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가영이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방심했어요. 아들네가 살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채광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없는 전세였죠. 진서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가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고 그렇게 꾸려가던 집이었어요. 문 사장은 처음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말도 조리 있게 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번화가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계약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건물주 확인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 사장은 같은 아파트의 여러 호수를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세로 내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보증금으로요. 302호 집을 김 씨에게 3억에 전세로 주고 동시에 B 씨에게도 3억에 전세로 준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건물 전체 가치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받아낸 상황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한 것은 진서에게서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밤중에 트럭들이 와서 짐을 싸서 나가더래요. 문 사장이요. 그때서야 사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로는 새벽 2시쯤부터 대형 트럭 2대가 와서 문 사장 사무실의 물건들을 모두 실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사무실 문에는 임시휴업이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박 씨, 이 씨, 정 씨 가족 모두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모두 합치면 보증금만 10몇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 가치는 그에 못 미쳤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들네 집으로 갔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선의 집 현관문 앞에 서니 안에서는 조용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가영이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가영이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실에는 진서가 소파에 푹 꺼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손주 둘은 상황을 잘 모르는 듯 했지만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이미 접수되었어요. 하지만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남은 재산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어요. 그럼 아들네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진짜 건물주가 나타났고 자신들도 문 사장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진서의 월급으로는 새로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월세로 살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면서 모은 돈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후를 대비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있었고요. 이틀을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진서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들은 처음에 극구 사양했어요.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손주들이 거리에 앉을 순 없잖니? 집을 내놓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고 여러 업체를 통해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서를 쓰던 날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벽지를 새로 바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집이었어요. 작은 마당에 직접 심은 감나무도 있었고 다락에는 목공 작업을 하던 작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툭, 툭 하는 소리가 뼈에 박혔어요.
한 번의 도장으로 자신의 평생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는 한 달 후에 했어요. 저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목공 도구들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정도였어요.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가영이의 손등에 길다랗게 난 상처가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박스 옮기다가 모서리에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영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상처가 꽤 깊어 보였어요. 저는 약국에서 연고를 사와서 발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던 저는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짐이었지만 새로운 공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영이가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드릴게요. 가영이가 내민 것은 파란색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세입자 권리구제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가영이의 악필로 아버님, 혹시나 몰라서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자료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정리해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가영이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것 같은 자료는 미리 모아두는 성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운 습관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파일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작은 대기실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법률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아들을 도와준 선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등기소에서 본 그 두 번째 계약서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그날 밤 가영이가 가져다 준 파란 파일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계획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가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의심은 마음 한편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고 동시에 배신당했을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서가 서류를 보며 창백해진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방 쪽에서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가영이는 정말 몸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낼 시간이 왔어요. 등기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서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영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서가 입을 열려던 순간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며칠은 숨을 고르자. 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상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오전에는 예전부터 해오던 목공소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비록 집을 팔면서 큰 작업장은 정리했지만 여전히 작은 창고 하나에는 오래된 도구들과 자재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목공소에 가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무 냄새, 톱밥 냄새, 기름칠한 연장들의 금속 냄새, 익숙한 향기들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대패를 손에 쥐고 나무를 밀어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곤 했어요. 20살부터 시작한 목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며 기초를 배웠고 30이 되어서야 혼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40대에는 작은 목공소를 차려서 가구도 만들고 집 수리도 하면서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질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다루면 언제나 예상한 대로 반응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을 돌봤어요. 7살 지후와 5살 지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저도 손주들과 있을 때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접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할아버지의 작은 목공 도구들을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끓이야. 나무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거지. 저도 해봐도 돼요? 저는 작은 나무 조각을 주며 아이에게 안전한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지우의 작은 손에서 나무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는 더 어렸지만 섬세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나무 인형을 가지고 혼자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자고 졸랐어요. 손주들의 머리에서 나는 비누 향이 집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이 모든 일들이 나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달랐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집안일을 할 때도 어딘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물방울이 톡톡 튀는 소리만 들릴 뿐 평소의 콧노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 라면 냄새, 젖은 행주 냄새. 일상적인 냄새들이 뒤섞이는 부엌에서 가영이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매일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전세 사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듯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서는 늦은 오후에야 돌아왔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돌아올 때마다 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저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영이가 그날 밤에 가져다 준 파란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법률 정보를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플랜 B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영이의 악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임장 샘플, 가압류 안내, 전세권 설정 절차.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실행할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혹시나 몰라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영이는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시간과 순서라는 제목으로 가영이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1단계 확정일자, 선순위 확보. 2단계 위임장 작성 및 공증. 3단계 가압류 신청 준비. 4단계 소송 절차 개시.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기간과 필요한 준비물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부터? 아니면 제가 집을 팔아서 도와주기로 했을 때부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열이 올라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가영이의 몸은 뜨거웠고 방 안 공기는 눅눅해졌어요. 가영아, 병원 가자.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진서가 해열제를 사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밤새 가영이를 간병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아픈 것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병조차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새벽 2시쯤 가영이가 잠시 깨어났어요. 열에 시달리면서도 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저희 때문에. 아버님이 고생하시게 돼서요. 저는 가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의심을 접고 싶었습니다. 아픈 며느리 앞에서 추궁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영이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서 가영이에게 먹였어요. 그날 오후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기로 했습니다. 가영이와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희망은 작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가 말한 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영이가 만든 파일을 다시 참고했어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정보 자체는 정확하고 유용했습니다. 가영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일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영이의 몸이 나아지면 함께 가고 아니면 혼자라도 가야 했어요. 더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녁 7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으로 나가자 문틈 사이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품이 있어 보이는 외모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기훈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정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이 사람이 등기소에서 본 두 번째 계약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깥 공기 냄새와 함께 젖은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2월 저녁의 찬 공기 속에서 정기훈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영이가 앓고 있었고 진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가져온 이야기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정기훈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턱 너머에 서서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2월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와 제 뺨을 스쳤어요. 바깥 공기 냄새와 함께 젖은 풀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저녁 음식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더구나 오해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오해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정기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이라도 시간으로 따지면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등기소에서 확인한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실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정기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친근한 이웃처럼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셨죠? 같은 주소에 2개의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선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알려준 걸까요? 제 며느리 이름으로 같은 집 계약이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둘러대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기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했어요. 부부가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대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대출이라는 단어에 그는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어요. 마치 제가 그 의미를 알아채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잡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별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절차상 필요에 의한 거니까요. 정기훈은 그렇게 말하며 명함을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기훈의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어요. 대출 관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자신이 등기소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가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집안에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고 가영이 방에서는 가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정기훈이 남기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정기훈 공인중개사라는 글자와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아들네가 살던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혹시 문 사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등기소에 가기로 했어요. 정기훈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로 흔히 있는 일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가영이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고 진서는 면접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낸 후였어요. 등기소는 전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토너 냄새와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 줄을 선 사람들의 무거운 표정들. 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응대했어요. 중년 남성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서류를 요청했어요. 등기부등본 한 통 부탁드려요. 서류를 받아들고 어제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확정일자 12월 8일 9시 5분 박가영, 12월 8일 14시 22분 한만호. 지문이 까맣게 묻을 정도로 여러 번 들여다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며느리가 먼저였어요. 5시간 차이로 가영이가 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기훈이 말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가족끼리 같은 집에 이렇게 하는 경우 말이에요. 직원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흔하지는 않죠. 보통은 한 명의 이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어떤 면에서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요. 보통 가족끼리 나눠서 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몇 시간 차이가 나네요. 직원의 말이 불안을 더욱 키웠어요. 정기훈이 말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 가영이 왜 자신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혼자서요. 평소 그렇게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의 가영이가 이런 중요한 일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영이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진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기훈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동선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녁이 되어도 진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늦은 저녁을 차려 먹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함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거실 등을 끄고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에서 냉기가 전해져 왔고 벽지에는 겨울 습기가 맺혀 있었어요. 가영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울음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가영이의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늘 사용하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영이다운 꼼꼼함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파란 파일을 발견했어요. 어젯밤에 본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플랜 B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일 아래에 눌린 흰 봉투가 보였어요. 봉투를 꺼내보니 위임장공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위임인 한진서, 수임인 박가영, 위임 내용 전세금 반환 청구 일체, 그리고 날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자신이 집 잔금을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집을 팔아서 도와준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런 위임장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며느리가 자신들을 속인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위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이 뒤섞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계획들, 비밀스러운 준비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일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방바닥이 본드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새벽 3시쯤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영이에게서였어요. 아버님, 내일 낮에 옥상에서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진서 씨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가영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건가요? 그것도 진서 몰래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시간이 왔습니다. 가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어둑어둑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가영이와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새벽 문자를 받고 난 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왜 진서 몰래 만나자고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침이 되자 집 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영이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서는 또 다른 면접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손주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니 집안에는 저와 가영이만 남았습니다. 오전 11시쯤 가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갔어요. 아버님, 점심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아픈데. 아니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가영이는 억지로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했어요. 12시 반쯤 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옥상에 올라가실까요? 바람 쐬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영이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어깨가 더 움츠러든 것 같았어요. 철제 문을 밀고 옥상에 나서자 찬 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12월의 바람은 날카로웠어요. 지붕난간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눈을 찔렀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영이는 얇은 코트를 꽉 여며 입고 한 구석에 섰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먼저 말을 꺼낼 사람은 가영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가영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옥상에 찬 공기를 가르며 제 귓가에 닿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가영이가 계속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 번째 계약서. 제가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왜?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가영이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선순이가 필요했어요. 가영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 사장이 대출을 더 끌어오려고 했거든요. 그 전에 막으려면 저라도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 사장이 이미 도망간 상황에서 무슨 대출을 더 끌어온다는 걸까요? 가영이는 제 표정을 보고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문 사장이 도망가기 전에 정기훈이라는 공인중개사와 마지막 한 건을 더 벌이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집을 파셔서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까지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돈까지 노렸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정기훈이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면서 가영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되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어제 집을 찾아온 정기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사장님, 오늘 오후에 선순위 하나 더 받고 내일 은행 가죠. 어르신 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문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마지막 한 방이다. 이번에 제대로 털고 해외로 나가자. 저는 녹음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돈까지 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팔아서 아들을 도와주려 했는데 그것조차 사기꾼들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서 제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아버님 돈도 지키려고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당한 건 이미 늦었지만 최소한 아버님 돈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선순위를 제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나가더라도 제가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위임장은 왜 만들었니? 아버님께 패 끼치지 않으려고요. 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아버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일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가영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진서는 정말 몰랐니? 네, 오빠는 몰라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사실은 오빠가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실을 메우려고 또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오빠가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제가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가영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서 선순위를 확보하고 위임장을 만들어서 저 대신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가영이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정기훈과의 통화 녹취, 가짜 견본 계약서 원본 스캔본, 문 사장과의 통화 시간표, 그리고 은행 CCTV 요청서까지 준비해뒀어요. 저는 며느리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니? 전세 사기 당한 걸 확인한 바로 그날부터요. 저도 처음에는 멍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영이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문 사장이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기훈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추가 피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파셔서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돈마저 빼앗긴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뜨거워진 감정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가영이는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방법이 독단적이었지만 그 의도는 선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가족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가영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바람 때문에 차갑게 식은 어깨였지만 그 아래로 전해지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오늘 오후에 고소장 내러 가려고 해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예요. 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가주시겠어요? 저 혼자서는 좀 두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함께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니 진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면접을 보고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을 찾다가 옥상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진서의 눈동자에는 불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진서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내와 아버지가 자신 몰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서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옥상 위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겨울바람만이 그 사이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어요. 옥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진서는 문 앞에 서서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온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진서의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진서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들에게도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가영이는 아들을 보자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잠깐의 무음이 흘렀어요. 12월 바람이 옥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계약을 거짓으로 만들었어. 그 순간 진서의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가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영이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문 사장이랑 정기훈
둘이 짠 것 같았어. 우리 돈이 또 빨려 들어가면 아버님 것까지 끝장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 위임장도 내가 만들었고 소송은 내 이름으로 걸려고 했어. 가영이의 말이 끝나자 진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왜 네가 결정해?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진서가 말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말을 끊었어요. 가장이라서 망쳤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서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서야, 너 그날 고수익 상품 어쩌고 하던 전화 받았지? 아버지가 다 들었다. 제 말에 진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또 다른 투자 이야기에 솔깃했던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날은 진서가 면접을 보러 나가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목공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진서가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원금 보장, 고수익, 단기간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이 또 다른 투자에 현혹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세 사기로 큰 피해를 당하고 아버지의 집까지 팔아서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쉬운 돈벌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영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오빠가 그런 전화 받는 거. 그래서 플랜 B 세팅한 거야. 가영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진서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법률 문서, 통화 녹취, 계약 서류 등등. 전세권 설정 준비하고 가압류 신청서 써놨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고소장 내러 갈 거야. 진서는 아내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영이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끓어오르다가 서서히 꺼졌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뜨거워진 감정을 천천히 식혀주었어요. 증거는 충분하니? 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정기훈 통화 녹취, 가짜 견본 계약서 원본 스캔, 문 사장 통화 시간표, 그리고 은행 CCTV 요청서까지. 가영이가 하나하나 보여주는 자료들의 방대함에 놀랐어요. 언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CCTV 요청서를 보고는 감탄했어요. 문 사장과 정기훈이 은행에서 만나는 모습까지 증거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니? 전세 사기 당한 걸 확인한 그날부터. 가영이의 대답에 진서는 더욱 놀랐어요. 그렇다면 한 달 넘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서는 아내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점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용감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적막한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음들이 들려왔지만 이곳 옥상은 별세계 같았습니다. 진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장 바지가 시멘트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진서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연민의 감정도 들었어요. 진서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목공소에 와서는 나무 조각으로 소꿉놀이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어딘가 현실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돈 관리에는 정말 약했어요. 투자라는 말만 나오면 쉽게 현혹되었고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도 어느 정도는 진서의 그런 성격 때문에 당한 면이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철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습니다. 일어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서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지능범죄팀. 제 말에 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증거도 충분했고 시간도 충분히 끌었습니다. 진서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진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어요. 전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제 말에 진서와 가영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영이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햇빛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따뜻한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일상적인 냄새가 이 비일상적인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뤘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문 사장과 정기훈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어요. 그래야만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됐니? 가영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서도 정장을 다시 추스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요.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들려오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어요. 옥상에서 내려온 세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영이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고 진서는 정장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에는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가영이가 손주들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지우가 언제 오냐고 물었지만
가영이는 저녁에는 돌아올 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갔을 텐데 오늘은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네와 함께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청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파출소 대신 바로 본청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찾기로 했어요. 가영이가 미리 전화로 확인해둔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건물에 들어서니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맴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맑게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위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문 사장과 정기훈을 처벌받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문패가 걸린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가영이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여러 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수사 관련 차트와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귀퉁이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회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 형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박 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인상이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분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각각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박 팀장은 그들을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진술은 차분히 하십시오.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조사실은 더욱 소박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녹음 장비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가운데, 진서와 가영이가 양쪽에 앉았어요. 박 팀장은 맞은편에 앉아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볼펜으로 뭔가를 적는 소리가 조용한 조사실에 울렸어요. 가영이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기를 냈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문 사장과 정기훈의 관계, 추가 피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자신이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 일들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가영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내놓으며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사실에 정기훈과 문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문 사장님, 오늘 오후에 선순위 하나 더 받고 내일 은행 가죠. 어르신 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녹취가 재생되는 동안 박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메모하던 손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녹취가 끝나자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 녹취는 언제 한 건가요? 아버님이 집을 파셔서 도움을 주시기로 한 바로 그날이에요. 정기훈이 실수로 제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가영이의 설명에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히 발견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진술이 계속됐어요. 저도 당한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아들을 도와준 것, 등기소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것, 정기훈이 찾아와서 한 말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진술했어요. 진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을 몰랐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경위와 그 후의 상황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고소장 작성에는 2시간이 걸렸어요. 박 팀장이 꼼꼼하게 확인하며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한만호 외라고 적혔어요. 다른 세입자들도 함께 고소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박 팀장이 마침내 말했어요. 특히 녹취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박 팀장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세 사람은 경찰청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4시 30분쯤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수사팀이 움직일 예정이에요. 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 팀은 정기훈의 부동산 사무실로, 다른 한 팀은 문 사장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영이가 수집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녁 6시쯤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기훈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수사 현장에 있었어요. 손주들을 데려와서 저녁을 먹였지만 모두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 8시쯤 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기훈의 사무실에서 가짜 계약서 폴더, 백지 위임장 뭉치, 빈 도장 케이스 등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의심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밤 10시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 사장이 한 창고에서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기훈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특히 가영이가 녹음한 통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만의 의식을 치렀어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가 여전히 묻어 있었어요.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틀고 도장에 묻은 인주를 씻어냈습니다. 붉은 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 무지했던 시절, 속았던 시간들이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다짐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허영과 무지에 찍힌 도장은 버리겠다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음 날 오전 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훈과 문 사장 모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광범위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어요. 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정도 피해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가 운명을 바꿨어요. 그 용기 덕에 순서가 보였네요. 박 팀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가영이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 모든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그 말을 들으며 며느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가영이의 용기와 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는 몸도 많이 나아졌고 진서도 한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에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금 회수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가영이가 말했어요. 범인들이 잡혔지만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의심과 불안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무엇보다 가영이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단순히 꼼꼼한 며느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진서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위기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새벽 5시 30분,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요즘 들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창문을 열면 차가웠던 12월과는 달리 이제는 따스한 봄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전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2번째 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목공방은 작았지만 알찬 공간이었어요. 각종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완성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의자, 책장, 아이들 장난감 등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무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는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집 할머니가 주문한 작은 찬장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목공방을 열기로 결심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문 사장과 정기훈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보상금도 상당 부분 받은 후였어요. 집에서만 지내기에는 손이 근질근질했고 평생 해온 목수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며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크게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번째 도장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해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도장이 무지와 성급함으로 찍어진 것이었다면 2번째 도장은 지혜와 신중함으로 찍는 것이었어요. 오전 9시쯤 목공방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그 찬장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몇 주 전에 부엌에 들어갈 작은 찬장을 주문했었습니다. 기성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말이에요. 목공방의 손님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필요한 가구가 있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저는 재료비 정도만 받고 만들어 드렸어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진서가 목공방을 찾아왔어요. 6개월 전부터 한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행히 좋은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야. 같이 먹을까? 부자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서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불안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가정도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식당에서 진서가 월급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전기 톱값은 제가 낼게요.
아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예전에 진서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번에 성과급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제 업무를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쉬운 돈벌이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가영이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전세 피해자 모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영이는 사건 해결 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전세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서류 정리를 도와주고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받으러 온 분이 저희랑 비슷한 케이스라서요. 가영이의 손에는 예전에 파란 파일과 비슷한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일을 여는 가영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손등에 있던 예전의 상처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영이가 나간 후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지원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목공방에서 뭐 만들었어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오늘 완성한 찬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나무로 뭐 만들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어요.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기술을 이어받게 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자고 졸랐어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냄새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시로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보상금을 받고 진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후에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한 일이었어요. 전세가 아닌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세 문제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가족재정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가영이가 만든 것으로 앞으로 가족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마루바닥에 둘러앉았어요. 계약서를 차례로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새로운 도장을 꺼냈어요. 예전 도장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씻어낸 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새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새 인주를 열었을 때 나는 은은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서로를 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툭. 소리 사이사이로 창문 밖에서 바람종이가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두 번째 계약서는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순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어요. 의심과 오해를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가영이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집에서는 늘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가영이가 직접 담근 된장을 사용해서 만드는 국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집다운 냄새, 가족다운 냄새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영이가 오늘 상담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온 분이 저희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증거가 있어서 고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 할 거니? 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드려야죠.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용감하게 나섰던 가영이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손주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목공방을 그렸고 지원이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원이가 색연필로 선을 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지개 길이에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아이가 그은 알록달록한 선들이 종이 위에 펼쳐졌어요. 정말 무지개 같았습니다. 그 무지개 길 위를 걸어가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손주들을 재우고 가영이와 진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거실에 혼자 남아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얇은 천이 살짝살짝 어깨를 스쳤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1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등기소에서 두 번째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의심과 오해, 배신감과 분노.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창문밖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도 목공방에 가서 이웃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가영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도울 것이고 진서는 성실히 회사에서 일할 것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은 계속 성장할 것이에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지면서요. 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흔들었어요. 전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장으로 찍어나가는 새로운 인생. 그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만호님 가족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전세 사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용기로 극복해낸 희망적인 결말이었어요. 때로는 위기가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을빛 책방지기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